정부 합동 조사단이 국토부와 LH 직원 14,000명의 토지거래 내역을 조사한 결과 투기 의심자가 20명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기존 13명을 제외하면 불과 7명 늘어난 것이라 부실조사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3기 신도시 이야기는 2018년부터 있었다며 수사권을 가진 검찰은 뭘 했냐고 말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검찰 내부에선 당시 문재인 정부는 뭘 했느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2019년 탈북한 류현우 전 쿠웨이트 대사 대리를 단독 인터뷰했습니다. 류 씨는 북한이 싱가포르 북미회담 날짜를 기념한 612호실을 만들었고 이곳이 북미회담을 전담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경북 구미에서 6개월 동안 방치돼 숨진 3살 여자아이의 친엄마가 구속된 20대 여성이 아니라 외할머니였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충격적인 사건 실태 집중 취재했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접종 후유증이 예상보다 심각해 응급실을 찾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일상생활이 힘들 정도의 고통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아 접종 후 휴가를 주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심한 몸살 감기에 걸린 것처럼 두꺼운 이불을 뒤집어 쓰고 계속 누워 있어야 될 정도로. 시민들이 걷기 좋은 길을 만든다며 서울시가 세종대로에 사람 숲길 조성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닥 기울기가 너무 심해 위험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특히 휠체어나 유모차가 다니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뉴스의 동정민입니다. 14,000여 명을 조사했는데 7명 새로 밝혀냈습니다. LH 의혹에 대한 정부의 1차 조사 결과인데요. 국토부와 LH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3기 신도시 토지거래 내역을 전수조사했더니 20명 투기 의혹이 발견됐고 수사 의뢰했습니다. 그중 13명은 시민단체가 지난주 이미 공개한 이들입니다. 그러니까 7명을 새로 밝혀낸 겁니다. 과연 이게 다일까요? 처음부터 셀프 조사에 한계가 지적돼 왔죠. 직원 가족들도 조사 대상에서 빠졌고 차명이나 법인 투기는 아예 건드리지도 못했습니다. 먼저 정부 발표 내용부터 보시죠. 전혜정 기자입니다. 정부 합동조사단은 오늘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 LH 직원의 3기 신도시 토지거래 내역을 전수조사한 결과 7명의 투기 의심 사례를 추가로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민변과 참여연대에서 제기한 투기 의심 사례를 포함하여 총 20명의 투기 의심자를 확인했습니다. 20명 모두 LH 직원이었습니다. 토지를 소유한 지역은 광명 시흥지구가 15명으로 가장 많았고 고양 창릉 2명,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과천이 각각 1명씩이었습니다. 20명 중 11명은 변창흠 국토부 장관이 LH 사장 재직 시절 토지를 거래했습니다. 조사단은 적발된 20명에 대해 오늘 특별수사본부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정 총리는 서민의 꿈을 짓밟은 명백한 범죄로 반드시 처벌받게 하겠다면서 부동산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변 장관에 대해선 해임 건의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떠한 조치가 필요할지에 대해서는 심사숙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조사는 직원 주민번호를 부동산 거래관리 시스템에 넣어 2013년 이후 토지 거래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가족이나 지인 명의로 이뤄진 거래는 적발하지 못했습니다. 조사단은 배우자와 부모, 자녀에 대한 조사를 특수본에 넘기고 지자체와 지방공기업에 대한 조사를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국민들의 성난 민심에 기름을 붓는 껍데기 조사라며 검찰 수사와 국정조사를 촉구했습니다. 채널A 뉴스 전혜정입니다. LH 사태가 터진 후 대통령과 총리 거의 매일 전수조사하겠다, 일벌백계하겠다 밝혀왔습니다. 오늘 또 정세균 국무총리는 부동산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했는데요. 이 살벌했던 발언 수위에 비하면 참 초라한 조사 결과라는 지적인데요. 이 결과를 본 3기 신도시 주민들 허탈함을 넘어 분노를 감추지 못했습니다. 박재희 기자입니다. 의혹 제기 후 정부는 국토부와 LH 직원뿐 아니라 가족까지 탈탈 털겠다고 공언했습니다. 담당 공직자뿐만 아니라 배우자와 직계 좀비속까지 조사 대상에 포함하여 토지 소유 및 거래 현황을 확인할 계획입니다.
조사 대상자만 10만 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오늘 정부가 밝힌 1차 조사 대상자는 국토부와 LH 직원 14,000명이 전부였습니다. 이번 조사로 밝혀낸 투기 의심자는 모두 20명, 전체 조사 대상자 중 0.14%에 불과한 데다 새로 밝혀진 직원은 단 7명뿐입니다.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의 경우에 개인정보 사용 동의를 진구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시간도 걸리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불필요한 마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가족은 손도 못 댄 졸속 조사에 3기 신도시 주민들은 허탈함을 넘어 분노합니다. 몇 명이 안 나왔잖아. 가족이나 이런 게 또 많을 것 같은데 조사가 이게 뭐 정말 수박 겉핥기식으로 덮으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법대기법을 세우고 거기에 이제 주주 구성 같은 것들도 제 아는 완전 지인 통해서 하든지 그렇게 들어가서 이런 건에 대해서 제대로 수사를 했던 경력이 있는 기관이 제대로 들어가서 제대로 파헤쳐야지. 대상도 결과도 빈약한 셀프 조사에 국민 불신은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박재입니다. 그래도 오늘 발표에서 눈에 띄는 대목은 이 땅 토지뿐 아니라 공무원들의 아파트 투기 의혹도 제기됐다는 점입니다. 이 광명, 시흥을 넘어 고양, 하남, 남양주 등 이 3기 신도시 근처에 100명 넘는 공무원들이 집을 갖고 있었는데 이게 투기인지 실거주인지는 좀 더 살펴보겠다는 계획입니다. 이어서 박정석 기자입니다. 조사 과정에서 토지 외에 주택 거래 내역을 확인했습니다. 대부분이 아파트로 고양시 행신동과 남양주, 다산 신도시 등 비닐하우스와 논밭 너머 아파트 단지가 보이는데 여기가 정세균 총리가 지목한 고양시 행신동입니다. 바로 옆 논밭은 3기 신도시로 지정된 창릉지구입니다. 행신동은 20년 동안 집값이 오르지 않는 동네였지만 2019년 창릉 신도시 발표와 지난해 연말 GTX A 노선 확정으로 2년 만에 3억 넘게 매매가가 뛰었습니다. LH 직원 등이 내부 정보로 신도시 지정은 물론 GTX 노선과 역 위치까지 꿰고 있었다면 투기가 가능하다는 분석입니다. 작년서부터 조금씩 오르기 시작하다가 작년 연말에 많이 올랐던 것 같아요. 창릉 신도시 그 GTX 확정 발표하고 그러고 많이 대폭적으로 올랐죠. 고양시 행신동뿐 아니라 하남시 덕풍동, 남양주 다산도 신도시 예정지 바로 옆 기존 주택을 매입한 사례입니다. 국토부 직원 25명, LH 직원 119명, 모두 144명입니다. 하지만 집을 갖고 있다고 아직 투기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정부는 명단을 합동조사단에 넘겨 실거주와 출퇴근 용도 등을 따진 뒤 투기 여부를 가려낼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박정서입니다. 여권이 LH에 대해 해체 수준의 구조개혁에 착수할 거란 소식 어제 저희가 단독으로 보도해드렸는데요. 정세균 총리는 오늘 해체 수준으로 혁신하겠다는 뜻을 명확히 했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추진해온 공공주도 공급이 LH 없이 가능할지에 대해서는 여권 누구도 뾰족한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유빈 기자입니다. 정부는 LH에 대해 칼을 빼들겠다고 밝혔습니다. LH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회복 불능으로 추락했습니다. 해체 수준의 환골탈태하는 그런 혁신을 추진하겠습니다. LH 직원의 땅 투기 사태에 대한 국민적 공분을 받아들이고 조직개혁에 나서겠다는 겁니다. 한국토지공사와 한국주택공사가 합병되며 2009년에 출범한 LH는 현재 토지 취득과 개발, 도시개발과 정비 업무에 주택건설과 공급 관리 업무까지 모두 수행하고 있습니다. 사업 추진을 위해 주어진 독점적 권한들이 이번 사태를 야기하며 조직에 대한 대대적인 수술이 불가피해진 겁니다. 기능별로 조직을 나누거나 민간에 위임하는 방안 등이 거론됩니다. 민간에 아웃소싱하는 파트를 좀 만들어내고 그리고 전체적인 LH의 기능이나 이런 것들은 크게는 나누는 것도 방법이고 작게는 조금씩 띄어내는 것도 방법일 수가 있겠죠. 하지만 대규모 택지 개발을 민간에 위임하면 더 큰 공정성 논란이 불거질 수 있습니다. 또 LH 업무를 대신 맡을 다른 공적 기관도 마땅치 않습니다. 여당은 뼈를 깎는 개혁을 강조하면서도 조직에 손대는 것에 대해선 한 발 물러섰습니다. 과거에 세월호 참사가 있었을 때 해경을 해체를 하는 바람에 오히려 우리가 바다 치안과 어떤 구조, 역량을
대폭 약화시킨 경험이 있습니다. 뭐 해체를 한다든가, 해체의 수준으로 한다든가 이런 건 딱 걸맞는 표현은 아닌 것 같습니다. 민심이 들끓자 정부는 서둘러 LH 개혁을 약속했지만 LH 개혁과 공급 대책 추진을 둘 다 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이 없어 진퇴양난에 빠졌다는 지적입니다. 채널A 뉴스 김유빈입니다. 3년 전 검찰은 뭘 했나? 예전처럼 검찰이 주도했으면 수사에 더 속도가 났을 거란 지적이 이어지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검찰 탓을 하고 나섰습니다. 이 검찰이 수사권을 가졌을 때 3기 신도시 투기를 못 밝혀냈다는 건데 이 검찰은 황당하다는 반응입니다. 아무 단서도 없었을 때 그럼 무속인이 전보듯 수사하라는 거냐는 말도 나왔습니다. 공태현 기자입니다. 이번 땅 투기 의혹 수사는 지난 2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과 참여연대의 의혹 제기가 도화선이 됐습니다. 경찰이 수사를 주도하고 있지만 부동산 투기 수사 경험이 많은 검찰이 맡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오늘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돌연 검찰 탓을 했습니다. 이미 2018년부터 있었던 얘기죠. 저로서는 그럼 수사권이 있을 때는 뭐 했느냐 하는 측면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자 검찰 안팎에선 정부에 대한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검찰의 책임을 돌린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당시 문재인 정부는 뭘 했냐며 신고나 민원 접수 없이 점을 쳐서 수사해야 하냐고 불쾌한 감정을 드러냈습니다. 이에 대해 박 장관 측은 일선 검사들의 능력은 신뢰한다며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공정과 민생 부분을 놓친 걸 지적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3기 신도시가 발표된 지난 2018년 말은 문무일 전 검찰총장 시절이었습니다. 윤 전 총장이 지검장으로 있던 서울중앙지검에선 사법농단 등 여권이 주목한 각종 적폐청산 수사가 진행 중이었습니다. 채널A 뉴스 공태현입니다. 하천 넘치지 말라고 쌓아놓은 뚝 제방입니다. 여러분이라면 농사도 못 짓는 이 제방을 돈을 주고 사시겠습니까? 이 하천을 담당했던 시흥시 공무원은 그런데 이 제방을 샀습니다. 알고 보니 신도시가 조성되면 수변 공원으로 바뀔 하천이었습니다. 조현진 기자가 그 제방에 가봤습니다. 수문 아래로 물줄기가 흘러갑니다. 경기 광명시와 시흥시 경계에 있는 지방하천 목감천입니다. 하천 옆 광명시 쪽에 도로 역할을 하는 제방이 시흥시 5급 공무원 소유의 땅입니다. 지난해 8월 시흥시 공무원이 경배로 사들인 제방입니다. 신도시가 생기면 수변 공간으로 바뀌는 하천과 맞닿아 있습니다. 광명 시흥 신도시가 들어서면 제방이 있는 목감천 일대에는 서울 여의도 면적만한 공원과 녹지가 들어섭니다. 여기 수도권에서 이렇게 따지고 보면 어디가 없잖아요, 지을 데가. 여기는 누가 뭐라 그래도 다 지쳐. 제방은 91제곱미터 넓이로 낙찰가는 2,275만 원. 1제곱미터당 25만 원에 취득했는데 비슷한 시기 경매에 붙여진 인근 농지 가격과 비교하면 3분의 1도 안 됩니다. 이 땅의 크기로 볼 때 현금 보상보다는 수용 대가로 신도시로 개발된 땅을 받는 대토를 염두에 뒀을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대토 보상이라든가 사업 시행자가 보상금 위에 다른 혜택 주는 거 있잖아요. 경제적 가치가 있거든요. 생활용지 보상 받는다든가. 취재 결과 해당 공무원은 하천 관련 업무를 맡았던 이력도 드러났습니다. 지금 자체는 조사 중에 있으니까요. 어제 발표한 것 그 외에는 저희들이 지금 새롭게 나온 게 없습니다. 시흥시는 신도시 발표 전 제방을 매입한 경위와 업무와의 연관성 등을 조사 중입니다. 채널A 뉴스 조현진입니다. 이번엔 야산입니다. 이 3기 신도시 예정지 바로 옆에 위치한 이 야산을 수십 명이 땅을 쪼개서 샀습니다. 이 전형적인 기획부동산 투기 수법 중 하나인데요. 매입자 중엔 민주당 소속인 당시 안산시장의 딸도 속해 있었습니다. 김철웅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경기도 광명시의 한 야산. KTX 광명역이 근처에 있고 지난해 이 일대가 3기 신도시 예정지로 확정됐습니다. 지금은 야산이지만 2024년까지 4,600세대의 아파트 단지가 들어설 예정입니다. 인근 중개업자들에 따르면 개발 계획이 확정되기 몇 년 전부터 시세 차익을 노린 기획부동산이 난립했습니다. 재종길 전 안산시장의 딸도
지난 2017년 8월 약 330제곱미터를 매입했습니다. 신도시 예정지 경계선과 붙어있는 땅입니다. 2017년은 제전시장이 현직 일대입니다. 투기 의혹을 받는 LH 직원들이 광명시흥 상기 신도시 땅을 사들인 시기와도 겹칩니다. 해당 필지는 약 20년간 단 한 번도 거래가 없다가 지난 2017년 6월 한 부동산 개발 회사가 매입한 직후 거래가 이루어졌습니다. 이 땅을 공동 소유한 사람만 30명이 넘는데 개발이 예상되는 곳에 땅을 쪼개 공유하는 소위 기획부동산일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입니다. 근데 이런 게 한두 개가 아니야, 한두 건이. 이쪽으로 전부 50평을 샀느니 100평을 샀느니 3천 주고 샀느니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제전시장은 내부 정보를 이용한 거래는 아니었다고 강조했습니다. 딸의 매입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면서도 해당 부지는 처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가 그런 걸 정보를 얻다면 더 크게 샀거나 더 많은 사람들한테 소개했겠죠. 다른 친구 엄마가 추천해서 샀다고 그러더라고요. 민주당은 현재 소속 지자체장과 국회의원 등에 대한 자체 조사에 들어갔지만 3기 신도시 부지가 공개된 2018년 말 이전 소속 지자체장 등은 아직 조사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김철웅입니다. 양이원영, 김경만, 양향자. 이들 민주당 의원들은 본인 혹은 가족 명의로 신도시 예정지 인근에 땅을 갖고 있어 투기 논란이 일고 있죠. 이 한결같이 절대 투기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대체 어떤 땅인지 윤수민 기자가 직접 가봤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양이원영 의원의 어머니가 지난 2019년 매입한 경기도 광명시 가학동 일대의 임야입니다. 양이원영 의원 어머니는 150여 명과 지분 공유 형태로 약 66제곱미터를 매입했습니다. 3기 신도시 예정지 바로 옆으로 주민들은 이곳 역시 개발 소문이 파다했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들어가는 줄 알았어. 아, 그런 소문이 있었어요? 아니 그냥 이 대천집에서 이쪽편에 다 들어가는 줄 알고. 우리도 알았으면 여기다 그게 우리 몰라요. 김경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아내도 지난 2016년과 2018년 경기도 시흥시 일대 임야를 다른 사람들과 함께 매입했는데 그 면적은 총 165제곱미터입니다. 네, 이곳은 김 의원의 아내가 매입한 경기 시흥시 장현동 일대의 야산입니다. 바로 옆에는 도로 하나를 가운데 두고 아파트 건설이 한창입니다. 길만 건너면 신도시 예정지인 겁니다. 양향자 민주당 최고위원도 지난 2015년 경기 화성시 개발지역 인근의 그린벨트 지역을 매입해 투기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해당 의원들은 몰랐다, 노후 대비용이라고 해명했고 양이원영 의원과 김 의원은 땅을 처분하겠다고 수습에 나섰습니다. 민주당은 책임을 묻겠다면서도 본인 주도일 경우라는 단서를 달았습니다. 국민의힘은 수사 의뢰부터 하라고 압박했습니다. 적발되면 호떡을 파겠다고 큰 소리치던 민주당은 상황이 불리해지자 일단 조사해보겠다는 말로 시간만 벌고 있습니다. 한 시민단체는 양이원영 의원 모친의 토지 매입이 차명 투기일 가능성이 있다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채널A 뉴스 윤수민입니다. 기대가 컸던 걸까요? 오늘 1차 조사 결과가 발표됐는데 의혹이 속 시원하게 해소되진 않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치부 이현수 경제정책산업부 안건우 기자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기자, 오늘 이제 첫 번째 조사 발표다 보니까 이 참 기자들의 관심도 뜨거웠는데 현장은 어땠습니까? 네, 브리핑 참석 사전 신청을 받았었는데요. 신청을 안 한 기자들까지 몰려올 정도로 관심이 컸습니다. 그런데 뚜껑을 열어보니 추가 의심자는 7명에 그쳤습니다. 기존에 알려진 13명을 포함해서 투기 의심자는 총 20명인 건데요. 14,000명을 조사했으니까 적발률은 0.14%였습니다. 기자들 사이에서도 생각보다 너무 적다라는 반응이 나왔는데요. 1시간 가까이 이어진 기자회견에서는 정부 조사가 효과가 있는 거냐라는 질문이 여러 번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정세균 국무총리는 오늘 부동산 범죄와의 전쟁까지 선포를 했어요. 네, 조사 결과는 좀 기대에 못 미쳤다라는 평가 속에 정 총리의 표현은 기대 이상으로 다채로웠습니다. 이 잡듯이 샅샅이 가혹할 정도로 범죄와의 전쟁, 절대로 용서하지 않겠다, 반드시 처벌, 공직자가 감히, 표현들이 좀 세죠. 정부의 의지를 강조한 거겠지만 강경하고 화려한 수사만 나열한 게 아니냐는 비판도 나옵니다. 자, 안건우 기자, 사실 지금 같은 조사 방식으로는 뭐 적발에 한계가 있다 이런 지적이 원래부터 나왔었잖아요.
어차피 이제 조사 결과 좀 속빈 강정일 거다 이런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LH 조사 내 이럴 줄 알았다. 이틀 전 온라인에 올라온 사진입니다. 경찰의 압수수색 직전에 새벽이 와도 불이 꺼지지 않는 진주 LH 본사인데요. 왜 퇴근 안 하냐, 증거인멸하고 있냐 이런 우스갯소리가 나왔습니다. 예전 1, 2기 신도시 때를 돌아보면 이런 반응이 이해가 됩니다. 당시엔 검찰이 속도감 있게 진행을 했는데요. 이번엔 총리실의 지휘하에 조사가 이루어졌거든요. 이번 조사에서 적발한 공직자 고작 7명이고요. 13명은 사실상 참여연대와 민변이 찾아낸 겁니다. 적발 공직자 수만 보면 차이가 엄청나죠. 그래서 이번 수사는 망했다는 대검 관계자의 말이 전해졌을 정도인데요. 전문가들은 신속하게 또 강제적으로 수사할 수 있는 검찰에 맡기지 않았을 때부터 예견된 결과라고 꼬집었습니다. 네, 이 기자, 국무총리가 오늘 발표하던 그 시각에 청와대도 오늘 자체 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어땠습니까? 네, 청와대도 비서관급 이상의 부동산 거래 자체 조사 결과도 발표를 했습니다. 결과는 투기 의심 거래는 없답니다. 당장 들으면 한 건도 없다고? 라는 생각이 드실 텐데요. 익명, 차명 거래도 포함되느냐는 질문에 청와대 관계자는 현실적으로 알 수 있겠냐라고 한계가 있음을 인정했습니다. 같은 시각 민주당에서는요. 부당 이익을 5배까지 환수하고 공직자 투기 처벌을 강화하는 이른바 LH 5법을 들고 나왔습니다. 청와대도 민주당도 LH 투기 의혹의 실체보다는 변죽만 올린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변창흠 이 국토부 장관 거취도 그렇고 LH를 뭐 해체할 거냐 말 거냐를 두고도 그렇고 여권 내에서도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네, 뭐 장관 거취나 LH 개혁도 말은 많이 하는데 실제로 나오는 건 없다. 실제로 하는 건 없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정 총리가 오늘 변창흠 장관의 겨냥해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말했는데요. 경질론에 일단 선을 그어왔었던 민주당에선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들어보시죠. 변창흠 장관이 자리에 연연하는 분 아니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어느 경우에도 책임있게 처신할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네, 자진 사퇴 가능성을 열어놓고 경질이나 교체 등 후속 조치는 취하지 않는 겁니다. 이 와중에 변 장관 LH 사장 시절에 받았던 성과급 1억 9천만 원 정도를 기부하겠다고 밝혔는데 여론은 싸늘하기만 합니다. 앞서 리포트에서도 보셨지만 LH 개혁도 마찬가지입니다. 총리는 해체 수준의 개혁이란 표현을 썼지만 앞서 민주당 원내대표는 공급 대책의 최일선 기간에 해체는 걸맞지 않는 표현이라고 선을 그으면서 좀 우왕좌왕하는 모습입니다. 네, 무엇보다 이게 궁금한데 안 기자, 이 3기 신도시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제? 일단 정세균 총리가 예정대로 하겠다고 못을 받긴 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부동산 시장을 좀 볼까요? 이번 주 신도시 지정으로 교통이 좋아질 거라며 시흥이 이번 주에 아주 뜨거웠습니다. 역대 두 번째로 높은 집값 상승률을 기록했는데요. 정부의 공급 대책으로 이걸 좀 시키보자 했습니다. 서울은 지난주와 같은 상승률을 기록하면서 열기가 조금 식었습니다. 3기 신도시 사전 청약 물량이 22,000호거든요. 일단 기다리자는 심리가 일조한 거죠. 하지만 일각에선 아예 3기 신도시를 취소하자는 의견도 나오고 있죠. 그럼 이 집값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불안감 때문일까요? 일부 무주택 서민은 단체로 서울 시내를 누비는 버스에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규탄하면서도 3기 신도시는 예정대로 추진하자고 촉구했습니다. 참 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이 상황인데 이 곳곳에서 이제 발본색원을 한다고 조사 중이에요. 그럼 앞으로 조사, 수사 이런 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제 공은 경찰이 주축인 합동특별수사본부, 그러니까 특수본으로 넘어갔습니다. 처음엔 LH와 국토부 직원 14,000명 정도였죠, 대상이. 그런데 이 사람들 가족까지 수사 대상에 올랐습니다. 또 신도시 지자체와 지방 공기업 직원과 가족까지 더하다 보니까 조사 대상이 어느새 10만 명 수준까지 늘었습니다. 안 그래도 이미 늦었다는 비판이 나오는데 조사 대상까지 너무 많아졌으니까 뿌리를 완전히 뽑아내는 게 진짜 가능한 거냐, 이런 회의적인 평이 지배적입니다. 네, 여기까지 듣지요. 정치부 이현수 경제정책산업부 안건우 기자와 살펴봤습니다. 지난 2019년 탈북해 한국에 정착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죠. 류현우 전 쿠웨이트 대사대리가 채널A와 인터뷰했습니다. 612호실 류 전 대사대리가 채널A에 최초로 밝힌 내용입니다. 북미 회담을 전담하는 부서였다고 증언합니다. 이 이름에 얽힌 배경을 박수유 기자가 단독으로 보도합니다. 탈북 외교관 류현우 씨는 북한 외무성 산하에 612호실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612호실이 원래는
2018년 6월 12일 싱가포르 그 회담, 그걸 상징하는 그 날짜예요. 그 날짜를 상징해서 이 실을, 부소를 612호실이라고 달았습니다. 이듬해 열린 하노이 정상회담이 성과 없이 끝나자 최선희 당시 제1부상이 주도해 612호실을 만들어 3차 북미 정상회담을 준비했다는 겁니다. 612호실에는 전문 그 북미국의 미국을 담당해 봤던 미국 통들이 많이 망라되어 있습니다. 북미 회담이 재개되는 경우에는 이 부서에서 이제 회담을 주관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정작 하노이 노딜의 원인은 비핵화 협상 결렬인데 김정은은 절대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류 전 대사대리는 주장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장난삼아 냇가에 돌을 던지지만 개구리 안 되는 그게 생사운명 문제, 생산 문제다라는 말이 있어요. 핵에 사활이 걸려 있기 때문에 북한 조건은 절대 핵을 포기 안 합니다. 류 전 대사대리는 북한의 끔찍한 경제난에 대해서도 증언했습니다. 안으로 들어와서 이제 칸막이를 다 판자로 칸막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을 만들어놓으라고. 예, 그렇게 인위적으로 만들어서 가족 4세대, 5세대가 이렇게 모여서 삽니다. 그렇게 지금 요량한 상태에 있습니다. 무기 밀매에도 관여했는데 우리 돈 200억 원이 넘는 거액을 북한으로 들여가기 위해 소지품 검사를 안 받는 외교 행랑을 이용했습니다. 100달러짜리 지폐를 받았는데 이 100달러짜리 지폐를 부피를 좁게 해야 되니까 이 100달러짜리 지폐를 500유로짜리 지폐로 다 바꾸더라고요. 무기 대금을 가지고 5명이 이란을 통해서 북한으로 들어갔습니다. 거듭된 핵 개발과 미사일 시험 발사로 대북 제재가 더욱 조여오자 북한은 결국 페루 대사관 등 공관을 폐쇄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풀리면 불과 50여 개 남은 공관을 더 축소할 것으로 보여 북한의 고립은 더 심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박수입니다. 류현우 전 대사대리의 한국 생활은 어떤지 물어봤습니다. 3,500만 원 정착 지원금을 받은 것이 전부고 아직까지도 별다른 직업을 구하지 못했습니다. 이어서 유주은 기자입니다. 한국 생활 3년 차지만 류현우 씨는 채널A 취재진과 처음 청계천을 찾았습니다. 아내와 중학생 딸과 한국에 정착했지만 현재 별다른 직업 없이 대학원에서 공부 중입니다. 저희 가족이 3인이기 때문에 이 3인분에 해당한 그 임대할 때 담보금을 내야 되잖아요. 그걸 국가가 보장해 줍니다. 탈북민들한테는. 예, 그리고 정착 지원금도 다 합쳐서 한 3,500만 정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과거 고위급 탈북 인사들을 국정원이 북한 정보 수집을 위해 별도 관리를 해왔다는 점에서 류 전 대사대리의 상황은 이례적입니다. 최근 남한에서 논란이 됐던 대북전단 금지법에 대해서는 본인이 지난 1991년 한러 수교 전단을 보고 충격을 받았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워서 불을 태우려고 하는데 종이질이 얼마나 좋은지 불이 잘 붙지도 않습니다. 한국 삐라가. 제가 봤다니까요. 제가 산 중전자입니다. 북한 인권 실상이 밖으로 새어나갈까 해외 근무자들이 귀국하면 무조건 인권 담당과에 배치해 입단속을 했다고 합니다. 네이밍 앤 쉐이밍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적을 해서 창피를 준다 하는 말인데, 근데 그 도덕적인 모멸감을 안게끔 국제사회가 압박을 가한다는 그 말이에요. 통일에 대한 생각도 물어봤습니다. 물론 급작스러운 통일이 남북한에 다 재앙을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시간을 가지고 남북한의 경제, 문화적 차이를 줄여나가는 그런 방향에서 통일이 있으면 하는. 채널A 뉴스 유주은입니다. 지난달 경북 구미에서 6개월 동안 집안에 방치된 3살 여자아이가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친엄마로 알려져 구속된 20대 엄마가 친모가 아니고 외할머니인 40대 여성이 진짜 엄마였다는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먼저 홍진우 기자입니다. 모자를 눌러쓴 여성이 구속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으로 들어섭니다. 지난달 구미에서 숨진 채 발견된 3살 여자아이의 외할머니로 알려진 40대 여성입니다. 그런데 경찰 유전자 검사에서 이 여성이 아이의 친엄마로 확인됐습니다. 엄마로 알려져 살인 혐의로 구속된 20대 여성은 언니였고 외할머니가 진짜 엄마였던 겁니다. 여성은 부인합니다.
제 딸이 낳은 딸이 맞다고요. 본인 아이가 아니라고? 아닙니다. 그럼 본인이 낳으신 딸은 어디? 아니에요. 전 딸 낳은 적이 없어요. 경찰은 40대 여성이 아이를 바꿔치기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같은 빌라 위아래층에 살던 큰딸과 엄마가 비슷한 시기에 아이를 낳았는데 엄마가 출산 사실을 숨기려 아이를 바꿔치기 했고 큰딸은 자신의 아이인 줄 알고 키우다 이사를 가면서 버렸다는 겁니다. 언니로 밝혀진 큰딸은 경찰 조사 당시 전 남편 아이라 보기 싫어 아이를 버렸다고 진술했습니다. 숨진 아이는 전 남편의 친자도 아닌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큰딸이 낳은 아이의 행방을 파악하고 바꿔치기 가정에 큰딸과 엄마가 공모했는지 여부도 수사할 계획입니다. 외할머니로 알려진 친엄마에게는 아이를 바꿔치기하고 방치한 미성년자 약취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법원은 혐의가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채널A 뉴스 홍진우입니다. 보셨듯이 DNA 친자 확인으로 이번 사건 수사는 완전히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딸과 손녀를 바꿔치기해서 자신이 출산한 신생아를 큰딸이 키우게 했는데 문제는 큰딸이 낳은 아이의 행방이 묘연하다는 겁니다. 이어서 배유미 기자입니다. 숨진 아이의 진짜 엄마로 드러난 40대 여성은 유전자 검사 결과를 부정했습니다. DNA 결과가 잘못됐다고 생각하세요? 자신은 아이를 낳은 적 없다며 딸이 아닌 손녀라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큰딸도 유전자 검사 전까진 숨진 아이가 자신의 아이인 줄 알았던 걸로 전해졌습니다. 당황한 건 경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친자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 걸로 결론이 나오자 수차례 정밀검사와 확인에 거듭했고 외할머니로 알려진 40대 여성까지 검사를 확대해 침몰한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문제는 큰딸이 낳은 아이이자 40대 여성의 손녀가 사라졌단 겁니다. 큰딸의 출산 기록은 있지만 이 아이의 흔적은 어디에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친모로 밝혀진 40대 여성이 출산 자체를 부인하고 있어서 아이의 행방을 찾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경찰은 숨진 아이의 친아빠일 가능성이 있는 남성을 찾아 유전자 검사를 진행하는 한편 아이 바꿔치기 전후 관계를 알만한 사람들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배유미입니다. 정부가 이번 달부터 65세 이상 고령층에게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5월이 되면 350만 명분까지 아스트라제네카 접종이 확대됩니다. 그런데 최근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후유증으로 응급실까지 찾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후유증 고통이 예상보다 심하다는 건데 정부는 그래서 접종자에게 휴가를 주는 방안도 논의하고 있습니다. 이다혜 기자입니다. 지난 2일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은 요양병원 원장 조윤기 씨. 당시 저녁부터 열이 38도 가까이 오르며 심한 오한과 근육통이 시작됐습니다.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 심한 몸살 감기에 걸린 것처럼 두꺼운 이불을 뒤집어 쓰고 계속 누워 있어야 될 정도로 증상이 좀 심하게 나타났습니다. 20, 30대 의료진과 종사자들은 증상이 더 심했습니다. 30-40%가량이 증상이 너무 심해서 출근을 하지 못하셨습니다. 응급실마다 접종 후유증으로 찾아오는 사람들이 크게 늘었습니다. 거의 하루에 정말 10명 넘게 백신 맞고 부작용 증상으로 오시는 직원분들이나 아니면 다른 데에서 맞고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질병관리청에는 전체 접종자의 1.35% 정도가 근육통과 오한, 발열 등의 이상 반응을 신고했습니다. 자연스러운 면역 반응이지만 후유증이 어느 정도로 나타나는지 홍보가 제대로 안 돼 공포심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발열이라든지 근육통이 나타났었을 때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지를 좀 더 홍보하는 걸로 해서 응급실 이용을 좀 줄여나가는 방안을 이제 검토하도록 합니다. 방역당국은 단순 발열과 몸살 증상이 있을 땐 충분히 휴식을 취하고 해열제를 복용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정부는 접종 후 휴가를 주는 방안도 고용노동부 등 관계 부처와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이다혜입니다. 요즘 보건소는 코로나 검사와 백신 접종으로 바쁩니다. 그러다 보니 보건증 발급 같은 보건소에서 원래 하던 업무를 중단한 곳이 있습니다. 불편함을 호소하는 시민들의 이야기 전민영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서울의 보건소 현관에 안내문이 붙었습니다. 자세히 들여다보니
코로나19 대응에 집중하기 위해 건강검진과 예방접종 같은 업무를 당분간 중단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검진 중단이 아쉬운 건 청년들입니다. 카페나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려면 건강진단 결과서, 일명 보건증을 제출해야 하는데 보건소에서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대학생 오상엽 씨는 대신 민간병원을 찾았습니다. 아니, 보건증을 안 했는데 가져가 없어요. 10만 원이요? 알겠습니다. 결국 오 씨는 발급 비용이 좀 더 저렴한 다른 병원을 찾아 보건증을 받았습니다. 3천 원에 원래 보건소에서 할 수 있었는데 코로나19로 요즘 알바 자리가 많이 구하기 힘든데 제가 보건증을 이렇게 떼도 언제 알바 자리가 확실히 구해진다는 보장도 없고. 경기도에 사는 한모 씨는 신장 투석을 받는 아버지의 간염 예방 접종이 고민입니다. 보건소에서는 4번 접종에 4만 원인데 민간 병원은 30만 원에서 40만 원이 듭니다. 코로나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폐업을 해서 수입도 없는 상태고 그래서 부담이 좀 많이 듭니다. 보건당국은 검진과 접종 업무를 재개하는 건 보건소 재량이라고 말합니다. 코로나에 집중을 하고 지역 여건에 따라서 그렇게 심하지 않다고 하면 보건 사업을 할 수 있다. 보건소 업무를 민간병원이 대체하면서 불편을 겪게 된 청년과 소외계층을 위한 보건당국의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채널A 뉴스 전민영입니다. 건강에 관심 많은 분들 중에 의과대로 유명한 미국 존스 홉킨스 대학이 암 관련 최신 정보를 발표했다고 알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요. 이 글의 진위 확인해봤습니다. A4 용지 2장 분량의 암 바로 알기라는 내용인데 보시는 것처럼 존스 홉킨스 대학이라고 써있죠. 방사선 치료가 암세포의 돌연 변이를 일으키고 수술은 암세포를 전이시킬 수 있다며 암세포 파괴를 돕는 특정 음식이나 보조식품도 거론하는데요.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암 관련 상식이라며 공유되고 있는데 정말 존스 홉킨스에서 기존의 암 치료법 효과 없다고 한 걸까요? 팩트맨 팀이 직접 미국 존스 홉킨스의 사실 확인을 요청했는데요. 존스 홉킨스 킹메 암센터 측이 보내온 답변입니다. 온라인에 공유된 내용 거짓이라며 존스 홉킨스 전문가가 쓴 것도 아니고 보증된 내용도 아니다. 잘못된 정보니 바로 잡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존스 홉킨스 홈페이지에도 수술이나 화학, 또 방사선 요법 같은 전통적인 암 치료법 효과가 있다며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공신력 있는 출처인 것처럼 몇 해 전부터 돌았던 허위 정보가 내용만 조금 바뀌며 재확산된 겁니다. 시선을 끄는 뉴스일수록 그 출처를 알아보고 신빙성을 따져보려고 하는 사용자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확인 안 된 정보 출처, 권위만 믿고 그럴듯한 가짜 정보를 맹신했다간 낭패를 볼 수도 있습니다. 이 밖에도 궁금한 점은 팩트맨 만문의 바랍니다. 네. 교통 문제로 논란이 되고 있는 서울시의 광화문 광장 재구조화 공사. 바로 앞에 있는 세종대로도 예전에 이렇게 넓었던 차도를 줄이고 인도를 넓히며 사람이 걷기 좋은 사람 숲길이라는 이름까지 붙였습니다. 정작 걸어보니 불편하고 위험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제가 직접 취재했습니다. 새로 만든 세종대로 사람숲길입니다. 원래 12차선이었던 도로를 줄이고 이렇게 자전거길과 인도를 넓혔습니다. 시민들의 반응은 다양합니다. 걸어보시니까 어떠세요? 좀 숲이 우거지만 괜찮았다. 차가 좀 밀리는 것 같아서 좀 불편한 측면이 더 크니까 인도를 굳이 이렇게 확장을 해야 되나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네요. 찻길을 줄이고 걷기 좋은 사람길을 늘린다는 취지. 그런데 이 길이 불편하고 위험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새로 생긴 인도에 경사가 심한 부분이 많다는 것. 도로교통 관련 규칙에 따르면 보도의 경사는 2% 이하가 되어야 하는데 사람숲길의 일부 구간은 7%가 넘습니다. 약자분들 또는 여성분들 힐을 신었을 때 미끄러 눈길, 빗길 이럴 때 좀 쓸려 내려갈 수 있는 위험성이 도사리고 있는 거죠. 옆으로 묶고 앉아야 쓰러져. 휠체어를 탄 장애인은 경사로에 접근할 엄두도 못 냅니다. 경사 보니까 어떠신가요? 올리면서 저리 쓰러질 뻔했고 뭐.
이게 휠체어 타시는 분들은 이렇게 경사가 있으면은 안 되죠. 큰일 나죠. 떨어져 봐. 이제 나머지라도 못 오지. 유모차를 밀어 올리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하이힐을 신은 여성과 함께 걸어봤습니다. 이쪽으로 쏠려가지고 무릎에 약간 이쪽에 부담도 많이 가고 약간 좀 비틀거리게 되는 그런 길인 것 같아요. 걷기 좋은 길은 아닌 것 같아요. 이 구간도 보시면 도로와 인도의 높이 차이 때문에 경사가 져 있습니다. 서울시는 문제점을 개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시민들이 이용에 너무 불편이 끼치는 것 같아서 경사도구를 지금 현재 6에서 7도 되는데 그거를 2에서 4도 내로 낮춰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광화문 광장 주변 개선 공사를 급하게 진행하다 벌어진 일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만들어진 도로를 걷어내고 또 해야 되는 일이 있으니까 두 번 일을 하게 된다는 그 자체가 아쉽죠. 세금인데. 여인선이 간다 였습니다. 오세훈, 안철수 두 서울시장 야권 후보가 후보 등록 마지막 날인 19일 단일화 후보를 발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후보는 다음 주죠. 17일과 18일 여론조사로 정해집니다. 안보겸 기자가 보도합니다. 야권의 서울시장 후보 단일화 일정이 확정됐습니다.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를 대상으로 17일과 18일 이틀간 일반 시민 여론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후보 등록 마지막 날인 오는 19일에 발표합니다. 또 여론조사에 앞서 후보들의 비전 발표회와 TV 토론도 갖습니다. 양측은 내일 다시 만나 구체적인 여론조사 방식과 토론 횟수 등을 확정지을 예정입니다. 서울시를 공동 운영하기로 합의한 오 후보와 안 후보는 단일화를 대비한 선거전에 돌입했습니다. 꼭 오세훈을 당선시켜서 우리 국민의힘의 미래를 기약하자 하는 이런 분위기가 정말 오랜만에 활기가 살아난다. 저는 확실하게 이길 수 있는 후보입니다. 매번 오차범위 밖에서 이기는 결과를 낸 유일한 후보입니다. 한국리서치가 지난 8일과 9일 실시한 범야권 서울시장 단일화 후보 선호도 여론조사에서 오 후보와 안 대표는 오차범위 내에서 접전을 벌였습니다. 채널A 뉴스 안보겸입니다. 열한열한 정치부 이동훈 기자와 함께합니다. 첫 번째 주제 보여주시죠. 네. 자,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까지 맡고 있는 김태년 원내대표인데 처음 뭔가요? LH 사태에 죄송 사과한 걸까요? 아닙니다. 전수조사입니다. 선거를 앞두고 LH 사태로 곤혹스러운 김태년 대표 직무대행이 오늘 새로운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회의원 300명 전원에 대한 국회 차원의 부동산 전수조사를 국회의장님과 국민의힘에 제안합니다. 뭐 한번 해보죠. 뭐 300명 다. 다 같이 죽자. 동네 한 바퀴. 가족이도 같이 죽자. 동네 한 바퀴. 매우 다행스럽게도 김종인 비대위원장께서 응답을 하셨어요. 어렵지 않게 합의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냥 말만 한 게 아니에요. 국회의장까지 찾아갔네요. 네, 보시는 것처럼 건의서도 전달했습니다. 그러면 이 국회의장실에서 저걸 조사하게 되는 건가요? 네, 제가 확인을 해봤더니 국회 사무처가 조사할 수도 있고요. 외부 전문가들로 기구를 만들어서 할 수도 있는데 어떤 방식이든 여야 합의를 이뤄야 합니다. 야당은 한다고는 했지만 물타기 아니냐는 의심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피할 생각은 없지만은 민주당 의원들과 민주당 지자체장들, 민주당 소속 지방의원들 전수조사하고 전모를 밝히는 것이 우선이라고 봅니다. 내일 여야 원내대표가 만난다고 하니까 진짜 될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네. 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친하다고 하는 사람이 만나보죠. 서울시장 후보들이 저마다 윤 전 총장과 친하다고 나섰는데요. 먼저 야권 후보들은 친한 정도를 넘어서 윤 전 총장과 모종의 접촉이 있는 것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검사 생활 중에서 가장 어려웠을 때 그때 서울에서 만났습니다. 간접적으로 지금 상황에 대해서 듣고 있습니다.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도 간접적인 형태지만 이미 소통을 시작했다고 말했습니다. 두부 다 이제 간접적인데 야권 후보들은 뭐 당연히 정권과 싸우다 나온 윤 전 총장의 힘을 좀 빌리고 싶겠죠. 네. 그럼 여당 박영선 후보는요?
좀 이 부분이 흥미로운데요. 박 후보는 세 후보 중 내가 제일 친하다고 말했습니다. 윤석열 총장과 안철수 후보와의 관계, 또 윤석열 총장과 다른 후보와의 관계를 봤을 때 아마 그 관계와 관련해서는 저하고 가장 편하게 연락할 수 있는 사람일 겁니다. 윤석열 팀장의 그 수사팀장 배제 자체가 수사 축소를 하겠다는 노골적인 의도다. 2013년은 윤 전 총장이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원 댓글 공작 사건 수사를 하다가 좌천됐을 때입니다. 박 후보는 오늘 윤 전 총장이 앞으로 어떻게 한다더라 하는 건 다 소설이고 그걸 실제 확인했다고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 후보 말대로라면 모두가 윤 전 총장과 이 끈이 맞닿아 있는 거네요. 어느 정도 연결돼 있는지는 모르지만 이번 선거에 친하다고 하는 게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는 건 분명해 보입니다. 여론조사를 보면 왜 그런지 이해가 되는데요. 차기 대선 후보 지지도에서, 그러니까 서울입니다. 윤 전 총장은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윤 전 총장은 누구와 제일 친한 겁니까? 네, 윤 전 총장 측근에게 물어봤더니 개인적인 친분은 잘 모르지만 자가 발전 아닐까요? 라고 반문했습니다. 지금 새 후보가 해야 할 일은 윤 전 총장과의 친분 경쟁이 아닌 정책 경쟁이 아닐까 싶습니다. 윤 전 총장이 본인은 정작 4월까지는 활동을 안 하겠다고 말했다죠. 지금까지 여랑야랑이었습니다. 네, 도쿄 김범석 특파원의 동일본 대지진 특별 취재로 이어갑니다. 일본에서는 오늘 희생자들을 기리는 추도식이 열렸습니다. 후쿠시마산 식품에 대한 규제를 전면 철폐하라는 여론도 있습니다. 김범석 특파원이 전합니다. 오후 2시 46분. 10년 전 동일본이 크게 흔들렸던 시간에 맞춰 참석자들이 묵념을 합니다. 도쿄부터 후쿠시마 현까지 전국 곳곳에서 희생자의 넋을 기립니다. 震災から10年が経ち、被災地の復興は着実に進展しております。 도쿄올림픽을 부흥의 계기로 삼는 일본 정부는 희생자 유족을 성화봉송에 포함했습니다. 走るのも自分の身一つで行って走るじゃなくて、やっぱり前の形見を胸につけて、そして一緒に走って。 모티기 회상은 10주년 담화를 통해 한국과 중국 등 후쿠시마산 농수산물 수입을 금지하는 이웃 국가들을 지목했습니다. 10년이 지나도 규제가 풀리지 않아 매우 유감이라는 겁니다. 히라사와 부흥상도 규제 철폐를 호소하며 본격 대응을 시작했습니다. 科学的根拠に基づかない差別や偏見の撤廃は不可欠であります。福島県産品にも安全性に問題がないことを私たちは発信していきたいと思っております。 그러나 최근 후쿠시마 연안에서 잡힌 우럭에서 기준치 5배의 세슘이 검출되는 등 우려는 여전하고 원전 오염수 처분 문제도 남았습니다. 漁業者の皆さんはそれを大変心配しているところです。あと全世界にですね、十分に説明した上で 일본 정부는 식품 규제 철폐를 한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인 TPP 협상과 연계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채널A 뉴스 김범석입니다. 안녕하세요. 스포츠 뉴스입니다. 오늘 여자 프로농구에선 새로운 역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4위 턱걸이로 플레이오프에 진출한 팀이 사상 처음으로 우승을 눈앞에 두고 있는데요. 김태욱 기자 전해주시죠. 네, 오늘 경기로 경기를 끝내겠다는 삼성생명이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는 KB를 상대로 3차전 승부를 펼치고 있습니다. 방금 전에 2쿼터가 끝났는데요. 42대 32 KB가 앞서 있습니다. 관중 입장이 10%에서 30%로 늘어나면서 이곳의 분위기는 더욱더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2연승을 거두고 있는 삼성생명, 역대로 1, 2차전을 이긴 팀이 100% 우승했습니다. 오늘 경기까지 승리한다면 1998년 출범 이래 처음으로 정규리그 4위 팀이 우승을 차지하는 새로운 역사를 쓰게 됩니다. 반대로 KB는 오늘 경기 승리를 발판 삼아 누구도 하지 못한 2연패 뒤 3연승으로 우승을 차지하겠다는 각오입니다. Make it hard for Jisoo. That's all I'm trying to do. 정말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열심히 뛰어보겠습니다. 기세는 삼성생명이 더 좋습니다. 2차전에서 연장 종료 0.8초를 남기고 결승골이 터지며 극적인 승리를 챙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두 팀 모두 체력이 변수입니다. 체력이 떨어지다 보니 실책도 늘고 부상 위험도 증가했는데요. 과연 어느 팀이 체력적 한계를 극복하고 승리를 챙길지 경기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청주에서 채널A 뉴스 김태욱입니다. 추신수가 2주간의 자가격리를 마치고 팀 동료들에게 처음 인사했습니다. 상견례 장소가 고향인 부산 사직구장이었는데요. 이곳에서 친구인 롯데 이대호와의 경쟁을 선언했습니다. 강병규 기자입니다. 자가격리가 해제된 추신수가 새로운 팀 SSG에 합류했습니다. 그라운드 위에서 팀 동료들과 인사를 나눴고 제가 일단은 배워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많이 있는 선수들한테 제가 많이 도움을 요청할 거고 등번호 17번을 양보해준 이태양에게 선물도 전했습니다. 상견례 장소는 자신의 고향이자 롯데자이언츠의 홈인 부산입니다. 부산도 그렇고 이 사직 야구장이 저에게는 프로 선수가 야구 선수로서의 그런 꿈을 정말 명확하게 보여줄 수 있는 곳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추신수는 롯데의 간판 타자 이대호와 초등학교 동창입니다. 리그 최고의 타자 자리를 놓고 이대호와 경쟁이 불가피합니다. 정말 선의 경쟁, 올해 누가 더 잘하든지 간에 사실 프로 선수이기 때문에 잘하고 싶은 거는 이대호 선수도 마찬가지, 저 또한 마찬가지고. 또 올해 SSG를 우승으로 이끌겠다며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많은 걸 희생하고 포기하면서 여기 온 이유는 우승하러 온 거예요. 2번 타자 좌익수 기용이 예상되는 추신수는 올 시즌 개막전부터 이대호와 불꽃 대결을 펼칠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강병규입니다. 오늘 경기 수원의 한 도로에서 살수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수도권에는 올봄 첫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가 시행됐는데요. 오늘 아침 수도권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100 마이크로그램을 넘어섰는데 이 정도면 평소의 약 5배에서 6배나 더 높은 수치입니다. 먼지 상황이 이렇게 나빠진 건 바람이 불지 않기 때문인데요. 우리나라 상층에 있는 고기압의 영향으로 대기가 정체되면서 이미 유입된 미세먼지가 밖으로 빠져나가지 못하고 잔뜩 쌓인 겁니다. 그래도 오늘 밤부터는 전국에 기다리던 비 소식이 있는데요. 내일까지 제주와 남해안에는 최고 60mm, 일부 충청과 남부에는 10에서 40mm의 제법 많은 비가 내리면서 먼지가 해소되겠지만 서울 등 중서부 지역은 비가 내리는 양이 적어서 먼지를 깨끗이 씻어내기에는 역부족이겠습니다. 따라서 다음 주 월요일까지 중서부 지역은 탁한 하늘이 이어지겠습니다. 호흡기 건강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어제 저희가 시흥시 과림동 농지에서 땅을 파고 있던 남녀에 대해 보도했는데요. 이 방송 이후에 해당 토지와 관련이 없는 인물로 확인돼 알려드립니다. 오늘 뉴스 여기까지입니다. 내일도 뉴스에입니다.